순간 내 무릎이 젖은 흙탕물에 처박히며 세상이 벗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물을 끄고 삐러봐야 아무 소용없어, 도현 씨. 아저씨, 이제 진할 꺼지시죠? The watch disappears beneath the murky water, the final tie to his father sinking beyond reach.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42분 서초동 아파트 부엌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이름은 김도현, 54시고 직업은 포렌식 회계사다. 아내 이수진은 제주도로 3박 4일 골프 여행을 간 상태여야 했다. 하지만 도착한 문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 안 돌아가. 더 나은 사람 만났어. 당신 짐은 창고로 보냈어. 문자 밑에는 우리 부부 공동명의 예금 계좌에서 수진의 개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이체된 뱅킹앱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내려놓았던 식은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다. 15년 결혼 생활이 고작 문자 2줄과 이체 내역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징후는 차고 넘쳤다. 주말 골프 여행은 점점 길어졌고 집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는 화려한 새 옷들이 드레스룸을 채워갔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끊는 통화들. 난 다 알고 있었다. 남의 회사 장부에서 횡령의 흔적을 찾아내는 게 내 밥벌이인데 정작 내 집안에서 벌어지는 균열은 모른 척 외면했다. 어쩌면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거나 내 직업을 그저 지루한 숫자 노름으로 여기는 여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노트북을 열고 수진이 모르는 내 비상용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은행 보안 시스템에서 온 알림 메일 3통이 와 있었다. 누군가 내가 관리하는 수진은 존재조차 모르는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시도한 흔적이었다. 치밀하기도 하지. 나는 폰을 들어 답장을 보냈다. 행운을 비네. 그러고는 판교에 있는 동생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IT 보안 전문가다. 5년 전에 우리가 세운 그 비상계획, 지금 실행해야겠다. 녀석이 되물었다. 확실해, 형? 그래. 저쪽이 먼저 움직였어. 전화를 끊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다. 이 널찍한 아파트에서 우리 둘이 함께 찍힌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것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우린 서울대 총동창회 모임에서 만났다. 당신 한 38, 짧은 첫 결혼 실패 후 회계법인 파트너 승진에만 매달려 있었고 34세 수진은 활기차고 야망 넘쳤지만 내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당신 일 복잡한 건 몰라도 돼. 우리 먹고 살 만큼만 벌어오면 되지. 우린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난 그녀가 청담동에 요가 스튜디오를 여는 자금 전액을 댔다. 그녀가 강남의 더 넓은 아파트, 외제차, 명품을 원할 때마다 난 군말 없이 카드를 내줬다. 언젠가 고향집에서 낡은 지붕을 고치던 아버지가 망치를 든 채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도현아, 내 처가 돈 쓰는 생색이 좀 요란하더구나. 네가 그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결혼 6년 차부터 난 조용히 자산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불법은 없었다. 그저 방어적인 조치였지.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을 만들고 코인과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켰다. 수진은 우리 공동 생활비 통장과 적금 외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놀이에 빠져 팔로워 수에 집착하는 걸 지켜봤다. 웰니스 커뮤니티라며
제주도니 강원도니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내 생일은 까맣게 있더니 다음날 스튜디오 확장이 바빠서 그랬다며 비싼 시계를 사왔다. 난 시계를 받아들고 그날 밤 비상계획에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쳤다. 모든 신호가 명확했는데도 난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문자 받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날았다 내렸다. 세상이 무너져도 습관은 무서운 법이다. 내 전용 재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도은이와 설계해둔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공동계좌와 신용카드를 동결했다. 1억 5천만 원 이체권은 은행 지인들을 통해 즉시 금융사기 의심 거래로 신고했다. 변호사에게 이혼 소장 접수 지시와 함께 금융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수진이가 떠났어요. 돈 챙겨서 나갔고 제 짐은 창고로 보냈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안하다 도현아. 근데 놀랍지는 않구나. 이제 어쩔 작정이니 하고 물으셨다.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대로 해야죠. 제 것을 지킬 겁니다. 1시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10통 넘게 거절하자 문자가 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은 다 어디 가고 카드도 안 긁히잖아. 난 대답 대신 그녀가 알려준 경기도 광주의 물류 창고로 차를 몰았다. 내 옷가지가 담긴 박스 2개와 노트북뿐. 아버지 유품인 시계나 가족 앨범 같은 소중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15년을 통째로 도려내고 나란 존재를 지우려 한 거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조사관 전용 DB에 접속했다. 수진이 몇 달 전부터 SNS에 태그하던 그놈 박준서. 놈이 운영하는 신사동 피트니스 센터는 빚더미였다. 법인카드 3개는 한도 초과였고 월세도 밀려 있었다. 수진은 이미 2달 전에 놈의 제네시스 리스 보증까지 서준 상태였다. 난 노트북을 덮고 광화문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명료해졌다. 분노는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만 남았다. 월요일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에 출근했다. 비서인 최대리가 놀란 눈으로 날 쳐다봤다. 대표님, 휴가 가신 줄 알았는데요. 사모님이 오전에만 3번이나 전화하셨어요.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연락하셔야 한다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또 전화 오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전해.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 기어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로비에 서 있는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완벽하게 세팅된 요가 복장 차림이었다. 날 보자 15년간 뭔가 필요할 때마다 짓던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은행이랑 뭔가 큰 착오가 있나 봐. 우리 계좌가 다 동결됐어. 직원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난 조용히 대꾸했다. 착오 아니야. 당신이 내 동의 없이 거액을 이체했잖아. 은행이 사기 거래로 의심해서 막은 거야.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건 우리 공동 계좌잖아. 난 당신 아내고. 넌 내 돈 들고 튀어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린다고 통보한 곧 이혼할 여자지. 그건 명백한 금융범죄야.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씩씩거렸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낫에 아파트 계약금도 걸었고 박준서랑 약속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놈이랑 한 약속들 내가 다 알지. 그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내 뒷조사했어? 아니, 금융사기로부터 날 방어한 거지. 난 정당한 내 몫을 지킬 뿐이야.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다 알게 될 거야. 난 돌아섰다. 그날 오후 수진이 선임한 변호사라는 작자가 내 모든 재무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협박성 메일을 보내왔다. 아마추어 같은 짓이었다. 난 내 변호사에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짧게 전달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 부부를 아는 지인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다. 내가 왜 그렇게 지독하게 구는지, 돈줄을 죄는 이유가 뭔지 묻는 내용이었다. 누구도 수진이 지난주에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된 건지는 묻지 않았다. 난 무시하고 마포구에 있는 구립체육센터로 갔다. 수진의 스튜디오나 박준서의 화려한 짐이 아닌 내가 수년간 다닌 땀냄새 나는 곳. 팔이 후들거릴 때까지 쇠질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덫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갇힌 건 내가 아니었다. 3일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인이 1년 넘게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네요. 처음엔 소액이다가 점점 커졌어요. 합계가 거의 1억 원인데 대부분이 주식회사 하몬이라는 박준서 명의 법인으로 이체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속이 쓰렸다. 수진은 단순히 바람이 난 게 아니었다. 1년 넘게 내 돈으로 자기 탈출 자금과 새 애인의 사업 자금을 대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수진이 그만 괴롭혀. 당신보다 더 좋은 대우받을 자격 있는 여자야. 더 추해지지 말자. 박준서, 이놈이 직접 나서다니 흥미로웠다. 다음 날 아침 판교 도은이네 집으로 갔다. 녀석은 내 금융 전문성에 날개를 달아줄 디지털 보안 전문가다. 박준서 법인에 관한 모든 걸 찾아줘. 대출, 신용정보, 뭐든. 몇 시간 후 도은이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형, 이거 봐. 이 자식 4개월 전에 받은 2억 3천만 원짜리 사업 운전자금 대출 말이야. 서류에는 연대보증일란에 이수진의 서명이 선명했다. 형수, 아니 수진 씨가 집 나가기 전에 보증 선 거네. 근데 골 때리는 건 이게 부부 공동 책임 조건으로 금리 우대를 받았다는 거야. 형 자산이랑 신용을 담보로 잡힌 거지. 난 화면을 노려봤다.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을 볼모로 놈의 빚 보증을 서다니. 게다가 놈의 카드값, 차 리스까지 전부 수진이 보증인으로 엮여 있었다. 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저 평화로운 풍경과 내 현실의 괴리감이라니. 수진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놈도 마찬가지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넘겼다. 서두릅시다. 저쪽이 상황 파악하기 전에. 오후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하몬 피트니스로 차를 몰았다. 겉멋 잔뜩 든 인테리어에 벽면엔 박준서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다. 비싼 운동복을 입은 20대들이 운동보단 셀카 삼매경이었다. 박준서가 날 알아보고 다가왔다. 실물은 키가 더 컸고 인위적인 태닝 피부에 라미네이트 한 치아가 번쩍였다. 김도연 씨죠? 수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놈이 내민 손을 무시했다. 조용히 얘기 좀 하지. 놈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다. 내 대출, 카드, 리스 내역이다. 전부 내 아내를 보증인으로 세웠더군. 놈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이건 수진이랑 나 사이에 정당한 사업적 합의예요. 글쎄, 은행들은 우리 부부의 합산 자산을 보고 대출을 승인했을 텐데 이제 수진인 그 자산에 접근 권한이 없어. 곧 은행들이 상환 독촉을 시작할 거다. 너희 둘 다 감당 못할 텐데.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하나 더. 수진이가 나갈 때 내 아버지 유품인 시계랑 가족 앨범을 가져갔더군. 돌려보내라고 전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물건들이니까. 놈은 멍하니 날 쳐다보기만 했다. 난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목요일 밤 11시 42분 서초동 아파트의 적막한 부엌에서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이름은 김도현, 54시고 밥벌이는 남의 장부 뒤지는 포렌식 회계사다. 아내 이수진은 청담동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골프 여행을 간 상태여야 했다. 하지만 도착한 문자는 간결하고 잔인했다. 나 안 돌아가. 더 나은 사람 만났어. 당신 짐은 창고로 보냈어. 문자 밑에는 우리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서 수진의 개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번에 이체된 뱅킹 앱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난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15년 결혼 생활이 고작 문자 2줄과 이체 내역 하나로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징후는 차고 넘쳤다. 주말 웰니스 야드, 여행은 점점 길어졌고 집에서는 한 번도 입지 않는 화려한 명품 옷들이 드레스룸을 채워갔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끊는 통화들. 다 알고 있었다. 직업병처럼 남의 횡령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정작 내 안방의 균열은 모른 척 외면했다. 어쩌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거나 내 직업을 그저 돈 잘 벌어오는 지루한 숫자 노름쯤으로 여기는 여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노트북을 열고 수진이 존재조차 모르는 내 비상용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은행 보안 시스템, 알림 메일 3통. 누군가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시도한 흔적이었다. 제법 치밀하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는 폰을 들어 딱 2마디 답장을 보냈다. 행운을 비네. 그러고는 바로 판교에 있는 동생 도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IT 보안 전문가다. 기억하지? 5년 전에 우리가 세운 그 비상계획, 지금 실행해야겠다. 녀석이 되물었다. 확실해, 형? 그래. 저쪽이 먼저 선을 넘었어.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다. 이 넓은 아파트에서 우리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것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우린 서울대 총동창회 모임에서 만났다. 난 38, 짧은 첫 결혼 실패 후 회계법인 파트너 승진에만 매달려 있었고 34세 수진은 활기차고 야망 넘쳤지만 내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복잡한 건 몰라도 돼. 우리 수준에 맞게 살 만큼만 벌어오면 되지. 우린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난 그녀가 청담동에 요가 스튜디오를 여는 자금 전액을 댔다. 그녀가 강남의 더 넓은 아파트, 제네시스 신형, 명품을 원할 때마다 난 군말 없이 카드를 내줬다. 언젠가 고향집에서 데크를 수리하던 아버지가 망치를 든 채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도현아, 내 처가 돈 쓰는 생색이 좀 요란하더구나. 네가 그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은 뼈에 사무쳤다. 결혼 6년 차부터 난 조용히 자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불법은 없었다. 그저 방어적인 조치였지.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을 만들고 코인과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분산시켰다. 수진은 생활비 통장 외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놀이에 빠져 팔로워 수에 집착하는 걸 지켜봤다. 지난 내 생일은 까맣게 있더니 다음 날 스튜디오 확장이 바빴다며 비싼 롤렉스 시계를 사왔다. 난 시계를 받아들고 그날 밤 비상계획의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쳤다. 모든 신호가 명확했는데도 난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문자 받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세상이 무너져도 습관은 무서운 법이다. 내 전용 재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도은이와 설계해둔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공동 계좌와 신용카드를 동결했다. 1억 5천만 원 교환 이체 건은 은행 지인들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로 신고했다. 변호사에게 이혼 소장 접수 지시와 함께 증거 자료를 넘겼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수진이가 떠났어요. 돈 챙겨서 나갔고 제 짐은 창고로 보냈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안하다 도현아. 근데 놀랍지는 않구나. 이제 어쩔 작정이니? 하고 물으셨다.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대로 해야죠. 제 것을 지킬 겁니다. 1시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거절하자 문자가 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은 다 어디 가고 카드도 안 긁히잖아. 난 대답 대신 그녀가 알려준 경기도 광주에 물류 창고로 차를 몰았다. 내 옷까지 박스 2개와 노트북뿐. 아버지 유품인 시계나 가족 앨범은 없었다.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15년을 통째로 도려내고 나란 존재를 지우려 한 거다. 근처 카페에서 조사관 전용 DB에 접속해 수진이 SNS에 태그하던 그놈 박준서를 털었다. 놈의 신사동 피트니스 센터는 빚더미였다. 카드 한도 초과, 월세 체납, 수진은 이미 2달 전에 놈의 차 보증까지 선 상태였다. 난 노트북을 덮고 광화문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명료해졌다. 분노는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만 남았다. 동생 도은이가 주방 수납장 설치를 도와주고 돌아간 그날 밤, 나는 테라스에 앉아 화요 한 잔을 따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아닌 투박하지만 고요한 성북동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더군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김 선생님, 왜 더 지독하게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형사 고소까지 가서 콩밥을 먹일 수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흙탕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내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불량 채권을 깨끗이 손절, 손실 처리하고 나라는 우량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지금 부산 어디쯤에서 과거를 숨기고 새 출발을 하려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서는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듯 해외로 떠났고요. 그들이 불행하냐고요? 글쎄요. 그건 더 이상 제 알 바가 아닙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을 시간에 저는 내일 새벽 강원도 계곡으로 낚시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1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물주로만 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에 제 가치를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대차대조표에는 더 이상 맞춰야 할 원망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승리감도 정복감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완벽한 자유입니다. 삭막한 도시 서울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시선에 내 가치를 저당 잡히곤 합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라는 말로 포장된 착취를 견디면서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건 명품 시계나 강남 아파트 혹은 젊고 예쁜 배우자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나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자존감이야말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자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도 놓아버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처럼 과감하게 그 장부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배신은 인생의 부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려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단단해진 김도현의 다음 여정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